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칫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내 테두리, 그 다음에 김영랑의 테두리 잠깐 설명하고 너가 한번 읽어보면 또 좋지. 이 작품이 1930년대 작품이란 말이야. 이 작품은 1930년대 시문학파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시로 희망과 소망 등을 상징하는 모란에 대한 애정이 아름다운 시호와 부드러운 어조를 통하여 절묘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시의 음악성과 세련된 표현, 유기적 형태 등을 이해하며 문학의 미적 기능을 살펴볼 수 있기에 이 단원의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이 부분 굉장히 어렵죠, 그죠? 네. 우리 시는, 일제시대의 우리 시는 이제 1920년대부터 출발을 해. 물론 그 전에 최남선의 소년에게라는 10년대에 우리 시가 있지, 그지? 그게 바로 그 현대적인 시의 시초야.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 이름 들어봤지, 그지? 그리고는 1920년대로 넘어가. 1920년대로 넘어가면 빅3가 딱 나와. 지금까지도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는 김소월. 우리 1920년대 등장을 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체 시의 탑10에 들어가는 한용운이 또 등장을 해. 그 한용운이 등장을 딱 하고 나서 빅3 중에 김소월, 한용운은 빅1, 2잖아. 빅3가 한 명이 또 있어. 작품 하나가 1920년대 전체를 막 휩쓸어. 그게 바로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요게 1920년대 최고의 저항시야. 이상화는 그 작품 하나로 1920년대 빅3에 들어가는 거야. 물론 1920년대에 이제 여러 시인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수능이나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그게 빅3야. 이상화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항시 그러면 나중에 이육사나 윤동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밖에 없어.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작품을 20년대 후반에 게재를 하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상화 잡혀가서 옥고를 치렀어. 그 다음에 그때 가장 그 큰 잡지, 개백이라는 잡지가 폐간이 돼버려. 잡지사 직원들 다 잡혀가. 시 한 편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20년대가 지나면서 일제의 어떤 글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거야. 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춤하기 시작했지. 저항적인 어떤 형태들이. 그러면서 30년대에 오면서 우리나라 그 신문학기에, 그러니까 현대문학기에 사실은 문학의 중흥기가 30년대부터 출발을 해. 이때 시에 대해서는 이게 두 갈래로 나눠주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개의 축이 생겨. 하나가 바로 김영랑을 중심으로 한 낭만주의파들이야. 이 낭만주의파들은 시적 모태가 뭐냐면은 예술지상주의, 즉 아름다움을 기본으로 삼는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이 바로 유미주의, 탐미주의, 심하게는 악마주의까지 가는 예술지상주의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마지막 정답이 뭐냐면 섬세한 표현이야. 섬세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음악성을 기초로 하는 거야. 음악성의 세련된 표현, 그게 섬세한 표현이지. 섬세한 표현과 음악성을 누리기 위해서 언어를 조탁해. 아름답게 이쁘게 갈고 다듬어.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도 언어를 음악성에 맞게 하려는 노력과 세련된 표현을 위해서, 즉 섬세한 표현을 위해서 언어를 조탁한 것들이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시험 포인트야.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반대편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김광균류의 모더니즘이 출발을 해. 모더니즘은 낭만주의와는 반대쪽이라서 걔네들은 음악성보다는 회화성을 중시해. 회화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들의 정답은 선명한 이미지가 답이야. 그게 바로 이미지즘 시들이야. 그 두 개의 축은 현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그래서 낭만주의는 주제나 이런 것보다는 정서적인 면에 포인트를 뒀고, 즉 감정 중심이야. 감정이 대빵이야. 그런데 모더니즘 계열은 이성이 대빵이야. 이성이 대빵이다 보니까 어떤 표현보다는 어디에? 주제의식에 더 형태를 갖는다. 그래서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 현대적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는 문명 비판 시의 개념이야. 이성적으로 우리 삶을 성찰하고 깊이 들어가는 그런 쪽이야. 모란의 피까지는 이해하는 데는 얘 하나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1930년대 출발했던 모더니즘 계열을 이해해야 된다. 한쪽은 음악성, 한쪽은 회화성, 한쪽은 정서적인 감정 중심, 이쪽은 이성 중심, 이쪽은 표현 중심, 이쪽은 주제의식, 그리고 이쪽은 섬세한 표현. 그래서 언어에 좋다고 해서 예술 지상주의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쪽은 선명한 이미지. 선명한 이미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 얘들은 섬세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조탁하잖아. 얘들은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들은 뭘 하냐면 바로 낯설게 하기야. 거기서 낯설게 하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야. 김광균의 추일서정. 선명한 이미지라는 게 머릿속에 감각적으로 탁탁 사진이 찍히듯이 찍혀 나가는 거니까. 모란의 피까지는 가지는 주제의식, 어떤 소망에 대한 기다림, 바람, 주제의식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쪽보다는 감정선이 보인다. 그렇게 이 작품을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1930년대가 우리 문학의 중흥기야. 그러나 30년대 중반 지나면서 이제 일본이 완전히 조선어 말살 정책에 들어갔지. 아예 한글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알다시피 1936년 조선어학교 사건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문학도 당연히 30년대 중반 이후는 아주 암흑기가 들어오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출발했던 문학은 그 융성기가 거의 끝나고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에 암흑기가 오면서 암흑기 때는 없어. 발표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의 자존심, 이육사, 윤동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모란의 피까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읽기 전에 잠깐 보면 갈래를 보면 어려운 건 없을 거야. 킬러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걸 생각하면 돼. 모란의 피까지의 킬러 문제는 당연히 음악성, 세련된 표현, 유기적 형태. 유기적 형태라는 거는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 원래 유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유기체에서 나온 생물학적인 용어야. 그래서 유기적 그러면 국어에서는 자주 사용되는데 유기적 관계 그럴 때는 긴밀한 관계라는 뜻으로 긴밀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유기적 형태 그러면 긴밀한 형태, 뭐 아름다움을 위한 형태일 뿐이야. 주제적 의미로 유기적인 형태라는 개념은 아니야. 국어에서는 유기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 근데 긴밀한으로 무조건 해석을 하면 어렵진 않다. 갈래에서 자유시, 서정시, 순수시, 성격, 유미적, 탐미적 같은 말이야. 유미, 미를 추구해 그런 의미야. 탐미, 미를 탐해. 유미적, 탐미적은 같은 말인데 또 같은 말이 예술지상주의, 이것도 같은 말이야.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악마주의라고 있어. 악마주의. 악마주의라는 단어는 사실은 예술지상주의가 프랑스에서 온 거야. 프랑스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그 시풍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때 최고의 시인이, 그러니까 유미주의 최고의 시인이 누구냐면 바로 보들레르라는 사람이야. 이름 들어봤지, 보들레르. 프랑스 최고의 시인이야. 유미주의의 최고의 시인이 보들레르야. 보들레르가 어떤 작품을 썼냐면 시집이 악의 꽃이야. 제목이 악의 꽃이야. 악에도 꽃이 있는 거야. 아름다움은 가장 처참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악에도 꽃이 피는 거야. 거기서도 뭐가 있다는 거야? 삶의 진실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지. 인간의 가장 처참하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사람들이 질시하고 버림받은 그곳에도 뭐가 있다?
아름다움이 있다. 진실이 있다. 예술이 있다. 삶의 보편적 사랑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내신 시험에서 혹시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킬러 문제에 예술지상주의란 말까지 가. 물론 이제 보들레르까지는 안 가지만 거기까지 가면 애들이 두 개의 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당황한다. 이 시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읽어보면. 사실은 시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시야 이거는. 지금 모더니즘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지즘이라고 하지. 이미지의 시들. 주제가 승하는 시들 있잖아. 대표적인 작가들은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박남수, 아침 이미지, 새, 이런 이미지즘 쪽이. 많은 쪽은 이쪽 낭만 계열 유미주의 통이지. 순수와 서정과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성보다는 감정, 뭐 이런 포인트를 주고 있는 그런 두 개의 축이다. 그래서 성격에 낭만적, 상징적 이런 단어를 썼고, 제재는 모란의 개화와 낙화. 개화는 꽃이 피는 거고 낙화는 떨어지는 거고, 주제 소망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 특징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사실은 이 유미주의 쪽에서 주제의식 강조 이런 거는 시험 포인트는 아니야. 얘네 게 아니야 원래. 김영랑은 욕심을 내서 이쪽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야. 그 다음에 수미상관이야 뭐 다 알겠고, 역설과 도치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경, 아름다움의 도치와 그것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 세련된 시어, 부드러운 어조 합치면 섬세한 표현이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했다. 김영랑은 낭만주의 쪽에 대표적인 동인지라는 이제 시인들이 모여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당시에는 개인 시집을 내기 어려웠으니까 같이 작품을 써서 동인지에서 합동 시집을 내는 거야. 그쪽에서 가장 유명한 동인지가 시문학 동인이야. 그래서 시문학 동인으로 참여했고, 잘 다듬어진 언어로 한국적 정서를 담은 서정시를 주로 썼다. 한번 더 읽어볼게.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칫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전체는 3개 정도로 1, 2행, 30행, 11, 12행. 여기서 1, 2행은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3에서 10행은 모란이 시들어 사라진 후에 나타난 슬픔, 상실감 이런 거고, 마지막에는 모란이 피기를 다시 기다리는. 이 모란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모란 자체가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인데, 뒤로 가면 모란, 봄, 보람 이렇게 연결되네, 그지? 그게 시험 포인트 첫 번째겠네. 점점 더 확대되네. 모란이라는 구체적 하나의 대상물에서 봄도 구체적인 해석도 가하지만 상징적 해석도 가하는 거 아니야. 희망 뭐 이런 것들, 그치? 그 다음에는 보람 가니까 보람을 완전하게 추상적 어휘로 확장이 되고 있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들리고 있을 테요. 테요라는 단어를 계속 썼네요. 테요, 테요 두 번이나 썼네요. 그래서 부드러운 어감, 섬세한 정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밑에 모란이 지면 내 보람도 무너진다 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모란이 피었을 때의 보람을 잃고 화자의 소망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 여기 보면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그래서 모란이 지는 것을 인생 전체를 읽는 것 같이 생각했다 해서 과장법 그러는데, 사실은 뭐 과장법 이런 거가 포인트는 아니야.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절망이 깊다라는 의미겠지. 절망이 심하야. 그게 오히려 킬러 문제로 등장하지 과장법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360날 절망의 깊이. 한양 같은 경우는 한양 같은 것이 언어의 조탁에 해당한다. 언어를 갈고 다듬는 거에 태우도 해당하지만 한양도 여기서는 해당하는 단어다. 일부러 늘이라고 안 하고 한양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감이지, 음악적 어감이 매우 부드럽고 섬세하게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한양도 킬러 문제에 등장한다.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모란의 피까지는 나는 아직 기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우리 시사에서 역설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역설법 중에 하나야. 찬란한 슬픔. 이 모란의 피까지 나오기 전까지의 역설이 가지는 이중적 깊이를 더해주는, 모순이면서 깊이를 더해주는 이런 훌륭한 표현이 많지 않았다. 모란의 피까지는 나오면서 우리 시사에서 찬란한 슬픔의 봄, 역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봄 자체가 찬란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는 거겠지. 역설은 원래 복합적 감정이야. 이성이 아니고. 그래서 낭만주의 쪽에서 오히려 역설법을 많이 쓰는 편이야. 왜냐면 정서의 복잡함이거든. 그 다음에 킬러 문제는 아니래도 360날 이런 거, 요 밑에 설명대로 1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360날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 기다림의 시간이 매우 길다라는 심리적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질문. 이 시는 시사적인 훨씬 중요한 그런 시다. 작품 자체도 우리나라 유미주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지. 절망감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름다움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움에 대한 구현이 더 잘 나타난다. 애들이 보통 역설법 그러면 복합감정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 안 해. 왜 모순된 형용을 했을까? 인간의 감정이 동물과 다른 점이 그거 아니야? 두 개의 감정선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 그렇잖아. 너무 기뻐도 이 기쁨이 끝날 거라는 걸 생각하면 슬픈 거야. 너무 슬퍼도 이제는 더 밑으로 내려갈 게 없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야. 인간의 감정은 항상 두 개의 감정선이 교차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쪽 낭만주의 쪽에서는 확실하게 그걸 잡아주고 있지. 찬란한 슬픔의 봄. 그렇잖아. 봄이 되면 너무 기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봄이 가잖아.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걸 보면 너무 기쁘지만 그 아이가 빨리 크면 클수록 나는 빨리 간다는 걸 알아야지. 서정성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선에 대한, 인간의 서정은 약간 슬프잖아. 애상도 있고 서정이라는 것 자체가 근원적 고독이니까. 그러면 왜 근원적 고독이 있을까? 그 근원적 고독이 서정을 만드는 거니까. 애달프고 뭔가 서글프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유한성이야. 서정의 가장 깊은 곳은 인간의 유한성이 있는 거야.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근원적 고독이 생기는 거고, 근원적 고독으로 인해서 서정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가장 기쁠 때도 슬플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눈물을 쏟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가 잘 이제 그렇게까지는 내지는 않겠지만 어떤 시는 좀 이해 못하고 정말 답을 못 맞추겠어. 여기서부터 가면 돼. 인간의 유한성부터 쭉 근원적 고독으로 가서 서정성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 중간 어디쯤에 모든 시들이 다 있어. 그 선에 없는 시는 없어. 됐어? 오케이. 끝.